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경제입니다. 한동안 주식이 재미없어질 이유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최근 증시에는 두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바로 피크아웃 이슈죠. 하반기부터 경제 회복세가 크게 둔화될 거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왔었죠. 또한 일시적 인플레다, 구조적 인플레다 논쟁이 다시 뜨겁게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높은 물가 상승세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인플레 문제냐, 한동안 잠잠했다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죠. 자, 앞으로 경제 전망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요, 현재 호조를 보이는 성장률과 물가 지표에 속지 말고 그 이유를 봐야 한다는 거죠. 왜? 코로나19로 인해 봉쇄가 해제되면서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소비를 크게 늘렸지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크게 늘어난 빚을 갚으며 다시 침체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EU나 미국, 한국 모두 다 주요 국가 대부분이 경제는 뚜렷하게 회복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화적 통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제로금리의 양적 완화 지속을 하고 있죠. 매월 1200억 달러. ECB도 긴축 정책 그냥 언급은 있었는데 그냥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한국 조만간 금리 인상을 하겠지만 지금은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경제가 너무 좋은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 주요 국가들이 비상조치에서 취했었던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철회를 하고 그 반대로 긴축에 나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거죠. 예상보다 침체가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주장에 뒷받침되는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2020년 1분기가 바닥이었죠. 왜? 코로나19가 제일 먼저 터졌으니까. 자, 그런데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2분기 성장률이 가장 바닥을 찍으면서 중국보다 한 분기 늦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 분기 먼저 움직였던 중국 흐름이 앞으로 대한 주요 국가들도 따라갈 거란 전망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물론 중국도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도 긴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기준금리에 해당되는 대출 우대금리 LPR이 3.85%로 14개월 연속 동결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지급준비율도 0.5%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여전히 금융적인 부분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재미있게 최근에 이런 발표가 났습니다. 중국 2분기 총부채 비율이 265.4%로 하라고 그랬어요. 작년 3분기 때 271%까지 올라갔는데 6%포인트 낮췄다는 거죠. 신기해요. 유동성을 풀고 있는데 어떻게 부채가 줄었을까? 자, 이 부채를 어떻게 감축했냐 보시려면요, 먼저 중국의 3대 회색 코뿔소부터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회색 코뿔소가 뭐죠? 평상시에는 간과하기 쉬운데 사고가 나면 통제 불능 상황에 빠질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놓여지는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되는 개념이 블랙스완이죠. 갑자기 치고 와서 금융시장 패닉 주는 거하고 달라요. 모두 다 알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터져버리면 그때는 위험한데 언제 터질지 몰라서 그냥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회색 코뿔소 세 가지 중에 주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비금융 기업 부채, 현재 GDP 대비 161%죠. 두 번째가 부동산 버블입니다. 여기에 그림자 금융 리스크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마지막이 지방정부 부채입니다. 얘는 파악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자, 그럼 이런 회색 코뿔소하고 부채 감축을 좀 연관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완화적 통화 정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부채를 어떻게 줄였나 봤더니 중국 정부가 특정 산업에 대한 구조 개혁에 들어간 겁니다. 특히 부동산 기업에 대해서 자금줄 조이기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의 자금 쏠림을 막고 부동산 기업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계속 날리고 있다는 부분이죠. 또한 이 지방정부 부채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 긴축 재정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야, 지방정부한테 중앙정부가 경고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돈 함부로 쓰지 마. 그리고 융자평대라고 불리는 LGFV라는 자금줄도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너 돈 끌어다가 이것저것 일 벌리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채를 조금씩 줄여왔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자금 금리를 올려가면서 대응한 게 아니라 특정 산업에 대한 구조 개혁과 지방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 지도를 진행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중국은 과거에도 구조개혁에 나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2015년 전후로 해서 중국의 경착륙 이슈가 굉장히 뜨거웠었죠. 자, 이 당시 중국은요, 체제를 한번 바꾸려고 했습니다. 부동산 규제도 강화하려고 했고 기업 부채 감축 지시, 긴축 재정도 짜려고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죠?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고 기업들의 연쇄 부도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증시도 큰 침체를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다시 부양 정책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부채를 늘리지 않으면 성장이 어려운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중국의 산업 구조의 특징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중앙정부 차원에서 산업 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야 우리는 이런 산업을 육성한다 발표를 해요. 그럼 각 지방정부에서 충성 경쟁으로 핵심 육성 산업에 대해서 직접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금, 세금, 인력 등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직접적으로 공기업도 설립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너도 나도 설립한 기업들이 어떻게 살아남냐? 전 세계 시장의 저가 수주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새로 생긴 기업들이 저가 수주를 하게 되면 생존할 수 있을까? 없겠죠. 어떻게 생존하냐? 중국 정부의 산업 보조금으로 생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크게 공격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 산업 보조금 부분이었죠. 왜? 전 세계 무역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전 세계적으로 저가 수주라는 기업들 어떻게 만들 수 있었냐? 결국에는 지방 정부의 지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인데, 야, 이 지방 정부가 어떤 돈이 있어서 이렇게 기업들을 육성하고 저가 수주를 할 수 있도록 산업 보조금도 지원을 했냐? 결국에는 재정 수입이라기보다는 주로 국채 발행도 아닌 지방 정부 융자 기업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이것을 산업계에다 갖다 뿌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규제를 강화시킨다는 거죠. 중국 정부에서. 왜? 나중에 한꺼번에 터질 회색 코뿔소를 잡겠다는 이유인 겁니다. 자, 중국은 이 지방정부 중심의 경기 부양책에서 긴축에 나서게 되면 여러 경제 지표에서 안 좋은 신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 실업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지방정부 중심의 산업 육성 정책이 감소하다 보니까 회사 설립수 자체가 줄어들겠죠. 또 하나, 전반적인 수출 산업의 침체가 장기화가 됩니다. 왜? 저가 수주로 일감을 끌어오면서 규모를 키워야 되는데 산업 보조금이 없으니까 제한이 되는 거예요. 자, 게다가 너도 나도 설립했던 국유 기업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게 됐네? 그럼 지방정부에서 지원해주면 되잖아. 자금줄을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국유 기업의 디폴트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중국 경제가 내수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 당시에 중국이 어떻게 생존했냐? 내수 시장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살릴 수 있었다. 그래서 수출 비중이요 10% 초반밖에 GDP 기여도가 안 돼요. 나머지는 내수 시장에서 이끄는 구조인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서 경제 침체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청년 실업이 늘어난다. 내수 중심 국가에서 소비가 안 일어나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 바닥을 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코로나19 끝나고 나서 그래 돼지고기 가격 급등에 대한 기저 효과가 끝나면서 좀 물가가 오를 줄 알았는데 구조적으로 사람들이 소비를 자체를 못 하다 보니까 이게 물가가 안 올라가는 저물가를 겪게 된다는 거죠.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은 부가가치가 낮은 중국 수출 산업에 치명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생산자 물가 지수가 8.8%로 폭등세인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 1.1%네. 이게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수 침체의 가격 상승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조업체들이 죽을 맛인 거예요. 게다가 지방정부의 지원도 끊기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약화했다는 수출 기업 타격도 장기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 정부가 원자재 시장에 계속 개입하고 규제를 강화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이유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와중에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행동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죠. 와, 최근에 사교육 업체 잡는 거 보니까 정말 얘네들이 중간이 없더라고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중국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요소가 된 거랍니다. 자, 그럼 국유 기업들도 투자를 못하는 상황인데 민간 기업이라도 끌고 가야 되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보인다는 거죠. 투자 감소의 악순환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투자 감소, 고용 침체, 그리고 소비 감소, 다시 투자 감소, 악순환이라는 거죠. 앞으로 중국 정부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침체가 오더라도 구조개혁을 밀어붙여 회색 코뿔소의 위험을 줄여나간다. 그래서 미중 무역전쟁 2차전이 시작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만든다는 방안이죠. 또 하나는 금융시장을 달래기 위해서 다시 부양책으로 전환할 가능성. 근데 지금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계속 침체되고 시장이 침체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 보면 바로 부양책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증시가 상승 마감하는 원인도 결국에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양책이 어디서 나온다? 중국 정부는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지방정부에서 부양책은 다 챙겼는데 걔네들이 다 빚이라는 거죠. 이번에도 덮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국 경제 경착륙 이슈는요, 늘 한국 증시에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중국 차이신 제조 PMI 지수가 낮을 때마다 증시는 항상 장기 침체를 겪어왔다는 거 아마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늘도 결국에는 증시가 상승 마감했던 원인은 중국 증시의 상승에서 찾을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중국 경착륙 경제의 경착륙 이슈는요, 저는 이번에도 그냥 지나갈 이슈일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입니다. 결국엔 버티고 버티다가 중국 정부에서 다시 부양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죠. 자, 한국, 미국, EU처럼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는 국가가 과연 긴축으로 전환하면 중국처럼 될까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개인적으로 현재 중국 경제의 침체는요, 10년 넘게 쌓여온 중국의 비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의 결과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사례를 한국, 미국, EU 같은 주요 국가에 매칭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단, 중국 경제 침체에 한국이 당분간은 좀 침체를 같이 겪을 수 있다는 부분도 좀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길게 갈 것 같지 않다는 제 사견도 덧붙입니다. 이상은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주식은 다양한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장기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가장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증시는 1년에서 1년 6개월마다 큰 조정을 거치는데 이때를 대비해서 항상 높은 현금 비중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